네, 2부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네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탄탄한 기관 매수세를 받으며 5거래일 연속 올라 장중 한때 2,000을 터치하기로 하는 등 1,990선대에서 마감을 했었죠. 사실 오후장 들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세를 둔화시키지만 않았더라도 종가상 2,000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신기록을 썼어요. 소비지표 호조 덕분이었는데 다우와 S&P 500이 나란히 사상 최고 종가로 끝냈으면 물론이고 나스닥 역시 13년 내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던 날이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전후로 해서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소위 산타 랠리라고 하죠. 뉴욕 증시 신기록을 두고 사람들은 산타 랠리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들 하는데 국내 증시도 폐장일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타 랠리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전문가는요, 앞서 얘기하기를 산타 랠리는 전일 2,000선 부근에서 마치면서 사실상 끝났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여기서 쉬어갈지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하고 내년장을 준비해야 좋을지 제가 종합적인 전략 준비했습니다. 2부 시작할게요. 네, 미국 증시 간밤 흐름이 좋아서 국내 증시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은 기대가 되는 날인데요.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자, 전일장 리뷰 먼저 최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보죠. 기관이 2,000선을 장중에 터치한 날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샀는데 그 매수 규모가 900억대 정도까지 상당히 제법 됐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정혜원 팀장님은 미국의 양적 완화 불확실성이 해소돼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기관 프로그램 모두 2,000억대 매수율을 보였고 외국인들까지 매수 강도는 오후장 들어 약간 줄었지만 모두 3대 주체가 매수세를 보였다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수하면서 지수가 올랐는데 어제 5,000계약 이상 샀었던 날이죠. 안성은 대리님은 경기지표 호조, 미국의 깜짝 3분기 GDP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0선에 바짝 다가설 수 있었다라고 해주셨네요. 자, 여기서 더 갈 것인가 더 중요한 얘기죠. 프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 의견 차례차례 확인해보죠. 최승 차장님은 단기 추가 상승을 예상하셨습니다. 종목 교체 타이밍이 왔다 하셨는데 비슷한 의견을 맨 마지막 줄에서 볼 수가 있네요. 거래 대금 없이 2,000선 근처까지 왔는데 포트 조정의 기회,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면 좋을지 사실 그게 더 궁금한데요.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 증시가 또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지수보다 업종이 중요한데 조선과 금융 보자. 김영겸 팀장님은 양호한 수급 속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원자재와 은행 섹터 얘기해 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양적 완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종목 교체 타이밍이다, 포트를 좀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네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증시 상황은 이제 양적 완화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호조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증시 반등은 좀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업종은 역시나 지금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와 여기 더불어서 그동안에 상당 부분 소외됐었던 낙폭 과대 그 중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좀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지금 480선까지 지금 거의 연중 최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낙폭과대 중소형주들도 이제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엔저로 인해서 계속 좀 악재를 받았었던 조선업종과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내년 4월에 일본의 그 소비세 인상 시에는 어느 정도 엔저가 이제 주춤하거나 아니면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이제 엔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계속해서 조선 자동차 업종들이 좀 대외적으로 좀 악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악재가 좀 꺾이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업종 쪽에 한번 관심을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중소형주도 반등이 기대가 되지만 그동안 엔저 악재로 고생했었던 조선 특별히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도 예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앞서서 또 다른 두 분은 금융업종, 은행주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은행주 역시 좋게 보십니까? 네, 뭐 은행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뭐 시장이 반등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은행주라든가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이 가장 먼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뭐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큰 커다란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좋은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필요한 전략 미리 챙겨봤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용찬입니다. 자,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뉴스를 봤습니다. 올해 한국의 주가 상승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반면에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에 힘입어서 단연 돋보이는 1위, 주식의 올 들어 상승률이 50%를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 이어질까요? 네, 내년과 관련해서 일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증권회사들의 자료를 보면요, 상당히 좀 낙관적인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8,000엔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니코 증권은 상반기 말에 20,000엔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계에서는 크레딧 스위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고치가 18,400엔선으로 내다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일본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일본 기업의 실적들이 엔 약세에 따라서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 1주당 순이익을 보면요, 2014년 3월 결산기에는 1,000엔대, 그리고 2015년 3월 결산기 때는 1,150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장 내년 초에도 16,500엔대를 회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년에 유명한 종목으로 추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신해주 화학이라든지 화나, 캐논, 세븐앤아이 홀딩스, 그리고 3D 프린트 기술을 갖고 있는 케인스, 그리고 도요타, 중례자, 그리고 수송용 그 정밀 기계 회사인 그 나부테스코, 그리고 피전이나 칸사이 페인트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좀 홀대받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 때문에 주가가 그 정도로 오를 것이다. 심지어 2만 엔까지 보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실적을 돕는 것은 엔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양적 완화 축소는 미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이 더 심화될까 걱정스러운 그런 시선들이 많은데요. 내년 4월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이것 또한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5엔을 넘으면 110엔까지 가는 것은 문제없다라고들 하는데 구체적으로 국내외에서는 엔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그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의 그 N 약세 근거는 일본은행이 내년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달리 추가 금융 완화를 계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N 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단지들이 거의 동남아 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N 약세 요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출 증가 효과가 뚜렷한 자동차라든지 기계, 전기업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라든지 그리고 수입품을 가지고 일본에 판매하는 소매업종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들이 그 내년도 그 N달러 환율을 보면은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도이치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25엔대까지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그 미주어 파이낸셜 그룹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인 104엔대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좀 신중하게 보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양쪽 가운데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불안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엔화도 생각보다는 약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 약세가 계속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위엔화도 약세가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 역학관계상 엔화는 현재 수준인 104엔대에서 107엔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내년에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 넘는다 쪽은 아니시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 하면 사실 주택가격 잡는 게 정부의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 70개 대도시 집값을 분석을 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거의 한 10% 정도 집값이 또 뛰었다라는 분석을 봤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집값은 잡히지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버블이 실질적으로 더 좀 생겨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네, 지금 그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의 우리나라 분당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한 5한선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지역에 27평 집값이 10억 원을 호가하고 있고요. 월세는 200만 원 정도입니다. 꼭 우리나라의 2배 정도 수준 되는데요. 주택 버블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11월 달에 주택 가격이 연율로 환산해서 9.9%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런 그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꺾이지 않는 것은 지방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또 각종 비용 상승으로 해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상하이하고 충칭시에서 시행되는 부동산세를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이런 각종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내년도에는 좀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은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그 비중이 65%인데요. 우리나라가 90% 정도 되니까 중국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가격이 10% 하락하면 소비는 시차를 두고서 3%포인트 하락하겠고요. 생산도 2분기 뒤부터 3%포인트 전후로 떨어집니다. 투자는 무려 5%포인트 정도 떨어지니까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터진다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집값이 또 떨어지면 소비자들의 일단 이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 수 있어서 참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중국 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유동성 문제죠. 최근에 한 사흘간에 걸쳐서 인민은행이 3천억 위안 정도 일단 유동성을 다시 한번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5월인가요? 6월 달에 한번 이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단기 금리가 다시 뛰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은행이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을 넘게 은행권에 자금을 공급해 줬는데요. 하지만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타이트한 그 예대 비율, 그러니까 예금 잔액 대 대출 비율 75%를 맞춰야 됩니다. 이걸 못 맞추면은 내년부터는 그 자금 환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예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일물 단기 금리인 15금리 같은 경우는 8.8%까지 치솟았는데요. 지난 6월이었죠. 그림자 금융 위기로 인해서 중견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을 때 7일물 15금리가 11%까지 치솟았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치솟고 있을 정도로 시중 자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서 중소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상당히 자금난 속에서 도산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내년 초까지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일단 지난달 저점을 겨우겨우 어제 반등으로 지켰는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사실 중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조금 연관성이 높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국내 증시 전망까지 간략히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5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계속 그 상승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기업의 이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분간 중국 증시는 선진국과 달리 산타넬리라든지 연초넬리가 좀 찾아오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쪽에 들어간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 그다음에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숨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중국 안에서 정책 수혜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부 대개발과 관련된 배전망, 교통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그 이런 테마주들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아마 테마주 중심의 아주 빠른 순환매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관련 수출주들은 조금 숨고르기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도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일본과 중국, 아시아 증시 중심으로 한 국내 증시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5분여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네요.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 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수급이 좋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었는데요. 수급 특징주 먼저 정리된 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안 보이지만 프로그램 매수까지 같이 들어왔던 날 외국인들이요. 지금 안 보이지만 현대차, 기아차를 저 아래쪽에 한 탑10 안쪽으로 매수를 한 모습도 특징적이었고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두 번째는 하이닉스였는데 기관 쪽에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위, 4위로 매수가 많이 된 그런 겹친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이천공장 증설 모멘텀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만 거의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었죠. 네이버 계속해서 신고가인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이쪽에서 계속 신고가가 또 났다고 하니까 오늘 흐름도 기대가 되고요. 삼성생명 외국인들이 5거래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 21선 살짝 깨졌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들어가네요. 기관이 어제 레버리지를 900억대 상당히 가장 많이 산 것도 특징적입니다. 기관은 현대차를 이틀 동안 반등을 시켰는데요. 14거래를 연속 계속해서 매수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확인해보죠. 자, 먼저 외국인은 가장 많이 산 종목을 CJ E&M으로 이렇게 이름 올려놓았는데 기관에도 CJ E&M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쌍끌이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외국인은 5거래를 연속 매수했고요. 전일만 5%가량의 역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치 하이닉스 같아요. 외국인이 그 밖에 셀트리온 어제 3% 급등시켰고 메디톡스 같이 샀고요. 모드투어도 거의 5%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SM도 샀습니다. 기관 매수 종목은 오른편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박성환 차장님, 오늘은 특별히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산 소위 쌍끌이 종목 한번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세 종목 다 쌍끌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외국인이 3일 연속 그리고 기관이 5일 연속 쌍끌이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초반의 시장 컨센서스에서 조금 벗어나서 9조 원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영업이익도 올해 4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갤럭시 S5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1분기 말경에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통신 부분이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반도체 영업이익 역시 메모리 가격 상승 둔화에 따라서 소폭 하락할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분기 실적 모멘텀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이 변수인데요. 연평균 주가 1% 배당 정책에 따라서 연말 배당은 13,5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지만 애플 등 글로벌 주요 IT 업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주회사의 상장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의무를 고려하면 자사주 11.14% 그리고 삼성물산 4.06%, 대주주 4.69%를 제외하고 0.11% 즉 2조 3천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성장성 약화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데요. 삼성전자의 현 밸류에이션은 내년 PB 기준 1.33배 그리고 내년 PE 기준 7배 정도 수준으로 글로벌 경제사 대비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그리고
그리고 수익성 하락 가능성에 따라서 2014년 실적 성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135만 원 정도에서 150만 원 수준의 박스권 흐름을 전망하겠습니다. 140만 원 언더 눌림 목매수 목표가 15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이 12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냈고요. 중장기 사업 경쟁력 유지 위한 신규 팹 증설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중장기 사업 경쟁력 유지하고 그리고 노후화된 기존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천 본사의 반도체 공장 증설 결정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이제 복층 구조이고 한 층의 디자인 캐파가 9만 장 정도로 총 18만 장 규모 정도이고요. 2015년 중반 이후에 장비가 입고되면서 2016년에 양산할 계획이고 이번 투자 금액은 현금 창출 범위 내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양산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공급 증가는 없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과 디램 시장에서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데요. 아마 2014년 전반적인 어떤 팹 증설은 2015년 이후에 디램 시황에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 경쟁업체들 모두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경쟁업체들의 신규 팹 증설 여부에 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시공장 화재에 의한 4분기 실적 약화 그리고 우시공장이 정상화되는 내년 1월 이후 디램 현물 가격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될 시점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디램 산업의 지속적인 호조와 2014년 실적 성장 등으로 내년 1분기 이후에 동사 주가가 다시 상승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5,000원 언저리 조정 시 매수와 목표가 3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CJ E&M인데요. 외국인이 5일 연속 그리고 기관 2일 연속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광고 방송 부분에 어떤 플러스 성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4분기 성수 효과 그리고 응답하라 1994와 꽃보다 누나 등 컨텐츠 경쟁력 강화로 3분기 대비 역성장폭 축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12월은 방송 부분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고 지상파가 12월에도 역성장 기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비도 당초 연간 3,600억 정도 집행해서 보여서 당초 4,000억 대비 크게 축소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4분기 방송 영업이익이 65원으로 전년 동기 122억 원 대비는 낮지만 그리고 전분기 137억 원 적자 대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부분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임 부분도 3분기 대비 일부 하향 있는데요. 몬스터 길드리와 모두의 마블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만 3분기 10위권 내에 있던 마구마구 2013이 10위권을 이탈하면서 4분기 게임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조금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추후 일본에서 라인을 통해서 다음 때 차차차 모두의 마블 등을 출시하는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음악 공연 부분도 올해 전분기 110억 원 적자 시현했던 부분이 올해 4분기에 BP 정도 수준 회복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주가 매력은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29,0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 가격 3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4만 원 이상 간다라는 리포트들 많지만 눌림목 매수하자 목표가는 38,000원까지만 일단 보셨고요. 삼성전자 목표가 150만 원 유지 그리고 CJ E&M은 급락 이전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성환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연일 랠리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신고가를 또 썼으면 두말의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와 S&P 500이 사상 최고 종가에서 마쳤으며 나스닥은 약 1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 독일 닥스 30지수까지도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어제 2,000을 한번 터치하긴 했는데 오늘 산타한테 선물 받아서 2,000, 코스피 회복 이런 헤드라인이 종가상 뜰 수 있을지도 역시 관심사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기업의 실적도 중요한 변수겠는데 환율도 역시 챙겨야 되는 그런 관건이 되겠고요. 연말이라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종목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는 조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선물을 상당히 많이 샀는데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플러스권에서 양시장 모두 출발하는 것 같네요. 네.
네, 기분 좋게 2000이라는 숫자를 찍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예. 이 숫자를 지켜주게 되면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리스마스 선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 종가 수준이 0.17%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2024포인트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기분 좋게 0.39% 어제 상승에 이어지게 되면서 491.53포인트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좀 안도성 랠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 어디까지 나올지 궁금한데, 어쨌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020포인트에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상당히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 이틀 연속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셔커버링성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호전을 보일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아마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특히나 현물, 선물 동반 매수에 나섰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4,900계약 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은 그동안에 매도 누적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청산 흐름에서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흐름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과거 롤오버된 물량들 모두 청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오늘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좀 반대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코스피장에서는 6억,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26계약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매수폭을 확대를 시키게 되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태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4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투신이 28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46억 가량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이상 현재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도 시장이 상당히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억, 그리고 기관이 1억 정도 매도 출발, 개인이 8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제 장 초반에 매도 출발을 했었지만은 장 후반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듯이,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아침 쪽에서 오후 쪽에 개선이 된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시장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인지,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가총액 장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은 0.2% 정도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43만원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0.2%, 포스코가 0.3%, SK하이닉스가 0.2% 정도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종목들이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KB금융, 그리고 SK텔레콤이 현재 0.5% 내외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8%, 파라다이스가 1.3%, 서울반도체가 0.5%, CEO쇼핑, GS홈쇼핑이 각각 0.2%가량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서, 포스코 ICT, SFA, 성강밴드, OCI,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00선에서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 이브장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모두 다 거래소 선물 매수이 뜨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현물 거래소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일왕 탄생일로 휴장을 했었던 일본장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0.5% 정도 상승 개장을 했는데요. 15,955선 정도에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러 나갈게요.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에 이어서 또 소비 지표까지 좋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일 지표가 좋은 데 대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시전이 하락한 1,060원 6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061원 30전까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는 1,06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관망세 영향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서는 뉴욕장에서 반등하면서 104엔대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같은 시간대에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호주 달러와 원화에 대해서는 강보합세를 보이는 등 통화별로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이후에 다른 지표들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소비 지출이 양호하게 나왔고요. 12월 소비자 태도 지수 역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 언제 테이퍼링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미 경제 지표가 향후 미 연준의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명분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과 같이 미 경제 지표의 호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은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확대 계획이나 유럽 중앙은행과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과 대비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엔화나 유로화 그리고 호주 달러 등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달러 강세는 위험 회피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펀더멘탈 호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엔화와 유로화를 조달 통화로 하고 아시아 통화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질 경우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흐름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어제는 역외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로 환율이 1062원 3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속에 다시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달러 강세와 영내 수급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달러원은 1060원을 전후한 움직임을 보이겠습니다. 네, 지표 호조로 인한 달러 강세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은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음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경파 팀장님의 분석 들어봤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돌발 종목 3종목군 정도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애플과 차이나 모바일 간의 빅딜이 성사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애플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우리도 관련주, 특별히 부품주들 많이 있죠. LG IT 계열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리바다, 영화 변호인 보셨습니까? 제가 집계한 그 뉴스 보니까 5거래일 동안 175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관객. 지금 이제 2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영화 변호인을 이 소리바다 자회사 가 공동 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었죠. 전일 상한가 갔는데 오늘 추가 상승 보이면서 이틀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벽산건설 M&A가 좀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아케이드 쪽에서 인수자금을 못 냈다고 하는데 그 못 낸 돈이 500억대라고 합니다. 애플 관련 부품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갈까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 차이나 관련주 한번 보죠. 네, 일단 애플 같은 경우 전일에 이 차이나 모바일과 이 아이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의 어떤 소비 마켓에서 아이폰 판매를 늘리게 됐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새벽에 또 애플의 주가를 4% 정도의 어떤 급등세를 좀 만들어 놓는 결국에는 한 $570 정도로 애플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일단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또 애플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주들은 훈풍이다. 일단 이 주가 상황만 좀 놓고 보자면 일단 이 아이폰에 좀 들어가는 국내 부품주들이죠.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이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훈풍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과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이폰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그간 수건 사업이었던 이 중국 시장을 좀 강하게 공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루어낸 것 같고요. 사실 중국 시장이 가장 세계에서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부분은 역시나 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메리트로 좀 다가오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로 여실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이라면 중국의 최대 이동 통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좀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제시가 되는 것 같고 일단 관련주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이라이콤 등이 있는데 일단 이 세 종목의 주가는 그러한 기대감을 조금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판매량이 좀 늘어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소형주에서는 이라이콤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이라이콤은 이 아이폰의 향후 판매 추이에 따라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두 종목 다 굉장히 좀 자리는 괜찮다. 이라이콤도 뭐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자리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매물대는 좀 많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모멘텀이고 자리도 그렇고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모든 면들이 좀 주가를 올려놓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소리바다인데요. 사실 저는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리바다의 자회사인 윌 엔터테인먼트와 위더스필름이 공동 제작한 영화,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사상 초유의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의 관객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흥행에 대한 어떤 이 관심도들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1000만 관객은 돌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얘기들을 좀 이미 보신 분들의 얘기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다. 뭐 러닝 타임은 좀 길지만 굉장히 좀 볼만한 영화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 추이 속도가 쉽게 그렇게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물론 정체는 낼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대작도 아니고 액션 대작도 아니고 굉장히 좀 이 큰 어떤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많은 어떤 흥행몰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소리바다는 이 변호인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서 새로운 음원 서비스를 가지고 간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와 이 소리바다의 어떤 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협업에 대한 기대감. 지난 11월 25일 삼성전자가 삼성허브라는 이 어플에 삼성뮤직을 추가해서 앱의 포털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탄생을 시켰고, 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진출을 했는데 뭐 로엠, 엠넷, 올레뮤직 같은 이 기존의 시장 강자들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업체들은 밴더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리바다가 좀 채택이 됐는데요. 이 음원 서비스, 음원 제공 서비스가 이제는 미국 쪽에까지 좀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 협력 업체들에게 시연을 좀 했는데 그 안에서 일단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 음원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가 잡는다면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이 구축되는 거 아니고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바다는 당분간은 조금 계속적으로 관심권을 좀 둬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오늘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갭으로 좀 밴드를 다 뚫었고 모르겠 한 4,200원대까지 4,000원대부터 4,200원대 매물대 이 부분은 있겠지만 전고점인 4,500원 수준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벽산건설인데 사실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이슈를 좀 나왔던 이 벽산건설입니다. 사실 이 아키드 컨소시엄이 이 벽산건설을 M&A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 상승폭이 컸다가 결국에는 또 이 제자리 수준에 좀 머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주가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M&A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진실성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M&A 자체가 지금 좀 삐걱거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인수를 추진 중인 이 아키드 컨소시엄이 인수 잔금인 540억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지난 10일에 서울중앙지법의 허가를 받아서 벽산건설 인수합병에 본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인수대금은 전체적으로 60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60억에 대한 계약금 정도만 납부를 했고 결국에는 인수 잔금인 540억을 아직 기납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공시로 뜬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 계약 진행 여부가 일단 법원에 다시 허가를 받아서 공시가 돼야 되지만 일단 한 번의 어떤 진실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외면을 좀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뭐 이 아키드 컨소시엄이 다시금 잔금을 납부해서 벽산건설이
확실하게 M&A가 된다면 뭐 장기적인 플랜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박상건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주가로 당연히 반영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M&A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잘 보시면서 박상건설에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산건설까지 돌발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현대그룹에서 구강도 재무구조 개선안 자구책을 마련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일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는 나란히 상한가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 하루 만에 반락하고 있습니다. 반락폭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캠이 급락하고 있어요. 하한가 가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운데 200만 주 유증 결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밖에 파라다이스 그리고 JYP엔터, 리움쿠첸 이 세 종목은 진행이 아주 괜찮네요. 먼저 현대그룹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일단 뭐 STX 동양 대비해서는 뭐 자구책을 빨리 마련했다는 평가 때문에 좀 긍정적인 주가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지금 금융 계열사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해운 그리고 물류가 얼마만큼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주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현대상선이 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똑같이 반등을 좀 준 것 같고요. 하지만 어제 일단 뭐 현대증권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먼저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상선 오늘 아침 현대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은 그 상한 급등의 흐름이 1차적으로 좀 부대낀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유동성 문제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봤을 때 뭐 현대상선을 예를 들게 된다면은 뭐 그 부채 비율이 1200% 그리고 차입 비율이 현재 81%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3조 정도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에 이 자금들을 상환했을 경우 1.3조에서 1.5조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서 나머지 한 2조 정도의 자금이 여유가 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상선을 살리고 현대엘리베이터를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지스틱스를 현재 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동성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어떤 업황 개선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지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향후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동성 마련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만 안심을 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대저축은행, 현대자산운용, 그리고 현대증권까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러니까 소형 증권사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투자증권도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IM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이트레이드, 골든브리지 증권까지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과연 이 그 증권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현대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M&A가 그룹의 예상대로 뭐 1조가량의 자금이 마련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M&A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을 빠르게 해소시킬지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주가 방향을 좀 결정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좀 반복이 되는 거지만 1차적으로 유동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향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떤 주가 반응이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캠 오늘 그 상승자 소식이 있는데요. 82억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유상증자가 주주 배정하고 난 이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인데 일단 뭐 일반 공모 방식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신주 발행 예정가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4,135원 정도 되게 되면서 지금 오늘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급락을 하고 14% 뭐 거의 하한가에 진입한 상황인데 오늘 주가 대비하더라도 지금 현재 500원가량의 한 10%가량의 어떤 그 절하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주 발행 예정가에 대한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런 기업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업들의 어떤 그 자금 조달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체 리캠도 조금은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리캠 같은 경우 2차 전지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큰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 어떤 시기로 봤을 때 조금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은 좀 파라다이스를 볼 건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4분기 기존 가이던스가 230억에서 한
240억 정도 이제 그 추정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 쪽에서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실적이 기존 예상치보다 한 40억 정도 높은 280억 정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그 실적 상황보다는 전년 동기에 대비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4분기 때 그 적자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착안해야 될 부분은 현재 파라다이스가 350억 전후에서 400억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좀 딜레마에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과연 400억 이상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 영업이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과연 400억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폭이 지금 축소가 되는데 실적 개선폭을 다시 확대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YP 좀 볼 건데요. JYP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소속 가수가 2PM, 2AM, 그리고 원더걸스, 요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SM 대비해서 소속 가수였던 그 현황이, 그리고 어떤 활동이 좀 많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소속 가수들, 2PM이 지금 이제 일본 진출, 일본 매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대해서 과연 실적 개선폭이 얼마만큼 이루어질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1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치가 제가 보기에는 그 소속 가수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역별 구간에 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목표치를 한번 삼아보게 된다면은 요 종목은 한 5,000원 구간까지 1차적인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적 개선폭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할지는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온쿠첸 좀 보도록 할게요.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오늘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요율법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작년 4월달이죠. 작년 4월달부터 부각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8,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 기대감으로 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작년 8월달쯤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실적으로 그 실적의 개선폭까지 동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리온쿠첸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200일선까지 끌려내리는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향후에 부각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8,600원 대비해서 많이 빠졌네 이렇게 접근하신다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부분들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리온쿠첸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산중공업이요 1조 6천억 규모 정도 베트남에서 화력발전소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전일에 급등 한번 했었었고요. 바닥권에서 기관이 쭉 사오고 있었는데 오늘 이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KB금융도 역시 오늘 외국인 러브콜 받으면서 올라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외국인보다 기관이 조금 만졌던 그런 종목인데 금융주, 은행 섹터 앞으로 좋다 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아서 두산중공업, 일단 KB금융 이 두 종목만을 정태근 팀장님한테 조금 추가로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산중공업 수주 소식 있네요. 네. 두산중공업은 조금은 많이 좀 아쉬워요. 발전 플랜트 부분에서 수주가 최근 좀 없었다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중국 대중국 관련주라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당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업종 섹터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중국 모멘텀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큽니다. 발전 플랜트 말 그대로 어떤 발전 시설이라든지 발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어떤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제조업 PMI가 50 이상을 상회를 하게 되면서 확장 구간에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어봤을 때 뭐라 해야 될까요? 소매 쪽과 관련이 있는 어떤 제조업은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화학과 관련이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아직까지 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때 아직까지 두산중공업이 빛을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뭐 소위 말하는 증권 찌라시를 보게 되니까 두산중공업이 그 목표를 했었던 그 올해 수준 목표치가 12월 달에 극적으로 달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제가 본 기관 매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수주에 대한 부분들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조금은 좀 소극적인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6,000원에서 37,000원 부분을 과연 올라타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전환될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KB금융. 원래 그 금융지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제가 하나금융지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하나 쪽보다는 좀 KB금융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그렇죠. 있죠. 예. 인수하던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 우리투자증권 최근에 농협금융 NH 농협 쪽으로 많이 치워졌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인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캐파진 확장 부분, 그리고 오늘, 리포터 나온 부분들 보니까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만큼 많이 가격이 싸졌다는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일단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증권주뿐만 아니라 은행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조달되느냐, 아니면 유동성이, 긴축적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은행의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는 많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저금리 구간 속에서는 이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식침물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CD금리, 콜금리도 마찬가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장금리가 반등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예대 마진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향후에 커진다는 겁니다. KB금융도 어쨌든 최근에 와서 투자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상업은행에 대한 임무가 여전히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이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예대 마진이 1차적으로 부각이 되고 향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민간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유동성 랠리뿐만 아니라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줄 가능성도 크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에 의한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은행주 괜찮게 보셨는데 은행주가 참 좋아 보인다라고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압구정에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께 추가적인 특징주 분석을 조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또 연중 최고가예요. 글로벌 SNS 쪽에서 이미 최고가 흐름이 좀 나왔었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미국에서 간밤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이버가 역시 그런 분위기에 합류를 합니다. NC소프트가 오늘 21선을 살려내는 반등을 한번 시도했었다가 약간 상승폭이 또 빠지고 있네요. 해성옵틱스 오늘 증권사 호평받았는데 저평가다라고 하면서요. 급등하고 있고요. 인프라웨어도 한번 김근호 연구원님하고 예전에 디오텍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저희가 분석을 했던 종목이었던 걸로 압니다만 올해 실적이 급증할 것이다. 또 한번 전망이 좀 괜찮게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순으로 분석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분야의 광고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오늘 상승의 주된 원동력인데요. 사실 미국 쪽에서 시작된 이 포털 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종목도 구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인터넷 서비스, SNS 업체들이 주가 상승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역시나 가입자 수의 증가, 이런 부분, 그리고 자체 내에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포맷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역시도 이 라인 가입자의 순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이버의 포털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떤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로 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모바일 광고 시장이 그런 가입자 순증에 따라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네이버 성장론의 가장 큰 이 원동력이자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오른 주가는 부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인터넷 포털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사실 간단하게 매길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주가는 과연 지금의 평가를 네이버에다 저평가 구간이다 아니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일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제 의견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신규 진입자들보다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영역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다른 종목들이 쉴 때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고공행진을 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은 모바일 게임주가 아닌 이 온라인 게임, 그러니까 PC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바일 게임주들을 이기고 계속적으로 좀 강한 주가 탄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 아닌가. 그 이유는 역시나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 시장을 잘 공략했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좀 얻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은 받았지만 일단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후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인 어떤 이 주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할 모멘텀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좀 견고하게 공략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해성옵틱스인데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근데 이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카메라나 이 시스템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나.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들, 이 렌즈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렌즈 모듈도 그렇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이 밸류에이션이 있고 다른 종목보다 좀 매력적이냐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르는 이유는 역시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으로 오늘 오르는 것 아닌가. 일단 예상 PER이 5배 수준이 안 된다라는 이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기 협력 업체인데 이 고화소 스마트폰용 렌즈부터 카메라 모듈까지 좀 일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타 업체 대비해서 5배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을 좀 개진을 한 거죠. 사실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좀 보면 사실 5배의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7배에서 8배, 많게는 또 10배까지 좀 맥시멈으로 차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해성옵틱스에 대한 매력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인프라웨어인데 사실 인프라웨어는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하는 업체인데 이 모바일 오피스 적용이 굉장히 좀 다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레벨업된 원년이 아닐까 이런 이 증권사의 보고서가 좀 제기가 되면서 오늘 강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MS 오피스와 높은 호환성이 있는 이 인프라의 모바일 오피스 제품이고요. 문서 로딩 속도가 사실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매력적이고 거기다 플러스 190개 언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강점. 그래서 글로벌로의 어떤 이 인베디드 작업도 굉장히 좀 수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실적 예상치는 매출액 올해 580억에 영업이익 140억,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12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66% 넘는 수준의 성장세고요. 순이익은 3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급증하는 이 기간이다, 원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12,400원대, 500원대까지 지금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거래량이나 강한 수급을 좀 동반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의 코스피가 또 2,000을 터치했고 2,000 위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또 살짝 반납했고 조금 전에는 하락 반전까지
조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냥 부합권 정도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 분위기인데요. 필요한 조언 먼저 정태근 팀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시장 베이시스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뭐 1900포인트까지 뭐 하락할 수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일단 뭐 다행히 뭐 제 예상이 뭐 틀린 게 다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틀리게 되면서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뭐 제가 틀렸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선물 매매가 일단 매수 쪽으로 돌아서줬던 게 가장 큰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다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그 선물 매도 청산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 청산이든 이 매수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선물 매수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시장 베이시스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최근에 계속해서 그 매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시장 베이시스 같은 경우 여전히 계속 백워드에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시장 베이시스가 백워드에서 그 콘텐코 상태로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언제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치 2010포인트까지 두고 있는데 일단 뭐 콘텐코 시장 베이시스 부분이 아마 좀 개선이 되게 된다면 뭐 제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코스피 추가 반등 여부 시장 베이시스에 주목하자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앞에 플러스 일단 콘텐고로 올라오면 시장의 추가 반등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셨고요. 멀리 오늘 압구정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의 오늘장 필요한 조언도 들어볼 텐데 2000 어제도 터치, 오늘도 터치, 오늘도 팔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도 당연히 현금화를 좀 해놔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2000포인트, 2010포인트 정도도 저도 상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2000포인트에서 10포인트 먹기 위해서 리스크를 좀 테이크 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오늘 봐도 외국인은 매수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뭐 사실 이 선진국이나 일본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나 시장 참여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뭐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 참여 비율이 굉장히 좀 낮고요. 그만큼 능동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현금화를 좀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렸고 이 현금화를 하시면서 결국엔 또 음봉을 기다리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알맞는 전략이 아닐까.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셨고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여러 가지 압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환율 압박도 그렇고 일단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시총 상위주들의 어떤 이익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 비중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종합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시장이 새로운 또 영역으로 좀 진입을 하기에는 녹록지 않다. 연말 효과도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금화를 좀 해두시고 밑에서 좀 다시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좀 받아보겠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또 한 번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연구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와 똑같이 인사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현 멘토님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외국인들이 5,000계약 이상 선물 사는 것을 봤는데 일단 매도 절대 아니다 하셨는데 그 전략은 아주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황금 라인까지 잡아주실 거죠?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놈의 장이 또
이런 결론을 좀 내는데요. 일단 지금 방향성 모색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단에 대한 거부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단 쪽으로의 금방 떨어지려고 하는 그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적인 측면과 수급에서 싸움이 일단 일어났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질 못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겠고요. 그래서 복불복이긴 한데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싸움이 붙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되게 작은 가두리로 그냥 변동성만 있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싶고요. 확정치는 11시가 넘어야지만 저도 사인을 좀 드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침 시초에서 공포 매수를 계속 저는 지속을 했고 그 꼬리를 잡아서 순간적인 단타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발 쪽에서 긍정 동반 상승은 좀 출발이 됐는데 수급의 변화가 좀 발빠르게 좀 나타났어요. 개인들 포지션은 매수와 매도 쪽으로 반복되지만 매도 쪽이 조금 우세 있고요. 외국인들 지금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외국인 추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드렸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기관 쪽 플레이 자체가 조금은 좀 이해 못하는 플레이가 좀 파생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현선물이 좀 동반한 방향성이 좀 안 나오고 있겠고요. 특징적으로 지금 본다면 금융투자하고 투신 쪽의 매도 압박 카드가 정도는 좀 크다라는 거. 이제 시장에 가는 모습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관의 기간다운 상승 쪽으로 좀 가져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것 같겠고요. 지금 콜옵션 쪽의 추이 쪽,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역시나 한산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순간순간 쪽의 변동성의 트레이딩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방향에서는 저는 조금 매수가 유리해지는 템포들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매수가 만들려고 확정 준비를 하면 다시 안개 속으로 매도 쪽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추세를 좀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선물항이 벌써 몇 개월 한 것 같은데요. 이 아침 방송에서 방향을 못 잡아드리는 건 좀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만큼 지금 방향성을 좀 못 잡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것은 이 기관계 쪽의 수급적인 측면의 싸움과 외국인의 싸움이 좀 붙어서 그렇다고 말씀 좀 드립니다. 현재 외국인들 아무리 열심히 죽어라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를 잡는다고 해도 폭등 쪽으로 못 가는 이유 금액 대비해서 계약수 대비해서 못 가는 거 기관계 쪽에서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시기적으로 시장에 되게 현선물이 동반해서 강세 쪽으로 좀 전환이 되려면 이번 연말은 좀 안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별 분명하게 먼저 선취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사셔야 되는 종목군들은 이미 도출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지금 선취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좀 해놓고 계시는 것이 차익 실현하는 욕구보다는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저는 포트폴리오 변경 쪽으로 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출발됐던 포지션 매도 쪽으로 전환됐다가 매수로 갈팡질팡하고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 요것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지난물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놓고 오늘은 하나 말씀드리면 얕은 백어 상태에서는 어김없이 지난물에서는 매도 압박이 나왔거든요. 깊은 백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백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익과 비차익 동반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의미를 분명히 부여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방어조다. 시장을 위쪽으로 당겨주고 있는 역할은 아니다. 분명하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프로그램과 베이시스 신경 전혀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 이번 폐장을 하고 나서 다음 주 이제 1월물 옵션 만기주를 들어가면서는 베이시스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대응 전략적으로 짧게 좀 대응을 하면요. 자, 외국인들 포지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관계 포지션까지 합성적으로 보시게 되면 좀 선물다운 선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포지션만 보시는데 아마 자막에 매도 포지션의 확대 여부를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외국인들마저 매도 쪽으로 일관하게 되면 시장은 오늘 결론은 조정이다. 그러면 주쌤도 추세를 매도로 잡는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관망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유리한 포지션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 확대 못 나오면 매도로 전환 스위칭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도로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오전장 황금라인 쪽으로 좀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262점, 요 70 부근인데요. 수정을 전혀 하지 않겠는데요. 바로 오늘 최저점 부근, 여기 이후에 지금 바운딩 쳤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선 매수가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맞지만 반등치가 위로도 좀 분명히 열려있고 아래쪽으로 열려있고 가두리로 되게 작은 박스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의 신호등 모양은 매도가 유리한 상태입니다. 뚫어내질 못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조금 영향력으로 좀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262.70의 황금 라인은 안전 성향 쪽으로 늘 잡아드리니까 그 성향에서 위쪽은 매수이고 매수가 유리한 위치, 이탈 나오면 매도, 저항이 걸리면 매도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신호등에서는 지금 매도가 유리한 위치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주체 아직 드리블 상태다라고 보셨는데 추세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방향성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전략과 분석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더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후장 황금라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내일은 성탄절 맞아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식 걱정 잠시 뒤로 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발 진치 와이드 마치고요. 내일 모레 저는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